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염종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ecorporation.jp, 그러니까 일본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또 지자체라든지 네. 이런 데서도 고문 활동도 하시고, 네. 뭐 일본 정부랑도 또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최초의 여성 총리죠. 예, 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된 거죠. 거긴 당선이라기보다는 선출. 선출. 그렇죠.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중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죠. 내각에서. 내각에서. 그렇죠. 아, 근데 요거 하나 궁금한 거, 요거부터 좀 질문 드려야겠다. 네. 104번째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21대 대통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04명이나 돼요. 그만큼 자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총리,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네.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총리를 뽑는 게 아니고 예. 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뽑는 것이다 보니 어떤 그때그때 정치적인 국면 돌파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주로 총리를 새로 뽑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총리는 한국과 달리 의회 해산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어렵다. 도움 안 숫자가 된다.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 반대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겠다 해서 의원을 이제 의회를 해산하거나. 근데 왜냐면 의회를 해산해 버렸을 때 예? 과반 차지 못하면 자기도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해산을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총리가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지금 인기가 되게 높아요. 예. 보통은 이제 임기가 4년인데 그런데 의석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오.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4년 임기인데 3년쯤 돼서 어차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선거를 하면 우리 당이 이길 것 같아. 배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해산하는 게 훨씬 낫죠. 야, 근데 그런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본인들을 괴롭혀요. 총리를. 네. 총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계속 어깃장 놓고 예. 반대를 하고 괴롭혀. 같은 당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그럼 나 해산할래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잃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선거에서 선거를 치르고 그 고생을 해서 다시 당선을 돼야 되니까 돈도 들고 그러니까 총리가 나 해산할래 그러면 상당히 이제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의회와 총리가 서로 밀당을 하는데 이제 어떤 좋은 의미의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뭐든 어떤 제도든 그 대통령제가 됐든 의원 내각제가 됐든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가는 의원 내각제를 보니 의원 내각제를 했을 때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서 예. 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의원 내각제 얘기 나오는 게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밥 먹듯이 의원 뭐 이렇게 의회 해산하고 막 이러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경우에 국회의원 투표율 있잖아요. 네.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 같은 걸 가만히 보면 예. 전체 뭐 한 40%밖에 투표를 안 하는데 40% 투표율에서 거기서도 자민당이 얻는 표가 30%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40명만 투표를 했는데 40명 중에 30%면 4, 32. 100명 중에 12명만? 전체 중에 12%만 얻으면 일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깨지고 네. 이제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회가 연립을 해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네. 공명당의 경우에 한국도 일본도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정당을 만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공명당이란 당은 한국에서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던가 그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가
모체가 돼서 만들어진 당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 특유의 그래서 당신네 당은 창과학회가 모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는 그 종교가 모태인데 사실은 지금 종교가 모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서로 간에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우기는 그래서 그게 통용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본 사람들 중에 공명당이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의 조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당은 존재했는데 이 자민당이 공명당을 애지중지했던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갖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아니에요. 네. 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거나 헌법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사건건 반대하는 게 공명당이에요. 반대라고 하면 헌법 개정하면 안 된다. 재무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내면에는 종교의 이념이 있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명당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반이 돼야 되니까. 다수당이 돼야 되니까. 그 이유보다도 공명당은 확실한 표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교주가 야 여기는 여기 찍어라. 너는 여기 찍어라. 이렇게 하면 와. 다 찍는 그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야기가 좀, 통일교 문제나 뭐 신천지 문제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전 모릅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오듯이 이거는 종교단체에서는 그렇잖아. 지도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명당의 경우에는 특히나 고령화돼 있는 데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투표를 또박또박 해요. 일본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 놀러 다니지만 그런 데다가 종교단체잖아요. 전국 지부죠. 그런데 이제 선거를 했을 때 일본에서 이제 자민당과 민주당이 각축을 해서 표차가 얼마 안 날 때 네. 공명당에서 단체표가 확 들어오면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지금 자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공명당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자민당은 다음 총선에서 최소한 50석을 날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150석인가 그 언저리예요. 그래서 50석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공명당이 표를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그 유권자층, 공명당 지지자, 그러니까 그 아까 창가학회 그 종교 쪽에서는 그럼 공명당뿐만 아니라 자민당을 찍어준 것도 있는 거예요. 연정을 하는 서로 간에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뭐 민주당 지역구는 민주당 넣고 그다음에 왜 비례대표는 어디를 찍고 조국 신당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하고 똑같이 비례대표는 공명당을 찍고 지역구는 자민당을 찍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공명당이 이제 연정에서 손을 떼면서 그것도 26년 동안 이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왔는데 이제 공명당이 손을 떼게 된 거예요. 근데 손을 떼게 된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베 총리 시절에 똑같이 공명당뿐만이 아니라 자민당은 통일교에 막대한 지원을 받았어요. 자민당이 통일교에 지원, 네, 어마어마한 지원을 공명당은 받았어요. 창가학회라는 그쵸. 종교 쪽, 자민당은 통일교. 거의 그렇죠. 종교랑 엄청 밀접하네요. 그럼요. 그 통일교가 우리가 아는 한국에 네, 있는 맞아요. 통일교 거기죠. 그래서 통일교가 원래 자민당 초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시노부스케 하고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서로 손을 잡고 그 일본에서 승공연합인가라를 만들어서 승공연합 공산당을 이기자 하는 우익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활동을 한 게 일본의 통일교의 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면이 자민당하고 통일교하고는 면면이 그게 유대관계가 이어져 왔죠. 그래서 그동안 이번에 밝혀진 것을 보면 통일교는 매번 선거 때마다 표를 모아주고 자민당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선거 자금도 밀어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일본은 공설 비서를 2명밖에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7명이 8명이 되잖아요. 2명밖에 안 주니까 사람 손이 딸려. 그러니까 지역구의 비서를 통일교가 급여를 주고 통일교가 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어요. 통일교가 그걸 왜 했냐? 이제 뭐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코멘테이터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비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와. 상당 부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뒤에서 그냥 종교가 쥐락펴락 하는 거네요. 정치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아베 총리 그 사건,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베 총리 암살 사건이 통일교 신도인 어머니가 통일교의 집안에 온갖 돈을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자기네 집안이 망했다라고 생각한 전직 자위대원이 통일교 교주를 시해하려고 하다가 통일교 교주를 시해할 방법이 막막하니 만만한 아베 총리, 그러니까 경호가 만만한 아베 총리를 선택해서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길거리에서 유세할 그렇죠. 때. 근데 그거 하기 한 달쯤 전인가 봐요. 근데 자민당의 어느 정치인께서 저보고 자기네 지역구에 와서 전자정부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누가 대상입니까? 그랬더니 지역구의 그 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지역구 의회 의원들이나 그 일대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자정부란 이런 것이다, 정보화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일본에 널리 포교하는 입장에서 일본은 너무 아날로그니까. 네, 그걸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자치단체장들을 설득할 수 있거나 그러면 영업적으로도 좋은 거고 그래서 전 이제 승낙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행사를 기획하는 실무 책임자가 이제 인사하러 온다 그래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조직의 명칭이 묘한 거예요. 무슨 뭐 가족이 들어가고 세계가 들어가고 평화가 들어가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쎄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 통일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통일교라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종교와 무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주최를 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의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이 하나님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어디에서요? 거기 가서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내 촉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러 통일교 아닙니까라고 묻고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통일교라고 하시길래 저는 크리스찬이라 통일교 행사에 가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암살 사건이.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다니까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자민당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문제가 어디 화제거리에 올라가갖고 염종순이 통일교를 포교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면 저도 대책이 없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한테도 민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걸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나한테 소개를 해줬던 자민당의 정치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통일교인지 알고 소개해줬냐? 그랬더니 통일교인지 알고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통일교인지 알고 소개를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통일교가 뭐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꺼림칙하지 않다. 그래서 그럼 통일교는 자민당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후원도 해주고. 네, 그래서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사람 말은 진실일 텐데 선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도와준대요. 그 인력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도 헌금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요구사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치가들한테 뭔가 후원할 땐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파트너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일본의 그 정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종교의 후원을 받는 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 뭐 통일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베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막 나가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부정적인 게 하나 나왔는데 그 선거에 나갈 때 통일교에서 후원을 받으려면 통일교에 입신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통일교 헌장 같은 걸 갖고 와요. 거기에 찬동한다는 사인을 해라. 근데 거기 써 있는 게요. 그쪽에 교리. 아니, 거기 써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가정을 중시한다. 남편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이. 거기에 무슨 거기에 뭐 이상한 거는 없어요. 내가 읽어봐도 이게 정치가라도 걸린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거 사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자기들은 가정의 평화를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종교 이름도 뭐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가정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동의 인권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우리나라에 이제껏 있었던 가부장적인 질서를 저해하는 세계적인 추세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네. 남녀 평등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거로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세계의 아버지는 문선명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거기 써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봤을 때 별 문제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걸 썼다라는 거 가지고 또 한동안 그 의원들이 이제 욕을 먹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팀으로 해서 통일교가 지원했던 거예요. 통일교가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한편으로는 공명당이 있고 그래서 자민당은 그 표를 다 얻은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통일교하고의 관계 플러스 이제 그 정치 자금이 불투명했다라는 것들이 공명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도 하나의 그러면 이제 이유죠. 연정이 깨지는데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명당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그렇게 정치 헌금을 받았으면 그걸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투명하게 관리를 안 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자금 스캔들이 일어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떨려나고 한번 정리가 되고 그래서 왜 아베가 물러나면서 기시다도 물러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통일교 관련된 사람들 다 물러나고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도 통일교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연합정부 했을 때, 연정이었을 때 공명당이랑 자민당이 거의 이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으면 그거를 지탱하기도 힘들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기반은 그렇죠. 다르지만 공명당의 표가 없었으면 자민당은 공명당하고 같이 할 이유가 없었죠. 애초에 연정을 할 때는 공명당의 그 아까 무슨 학회요? 창가학회. 창가학회가 필요했고 나중에는 자민당이 통일교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가 있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종교 없이는 일본 정치가 안 돌아갔던 거네요. 자민당은 그렇죠. 나머지 정당에서는 통일교, 그러니까 일본 전체 여론은 통일교와 가까운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전부 네거티브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네거티브가 아니었어요. 포지티브도 아니지만 전혀 네거티브는 아니었거든. 그랬는데 그 통일교 플러스 통일교의 그런 암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왜 암살 사건이 일어났냐 했더니 통일교가 신도들을 착취해가지고 헌금을 끌어들이고 신도들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가정에 충실하라고 뭐 이렇게 서약하라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거기가 가정에 충실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뭐 뉴스 보니까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렇다면요. 아, 그래요? 교리 행동 강령만 교주의 가정도 화목하지 않은데 남들 보고 화목하라고 해서 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통일교 연루된 정치 자금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은 기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공명당의 요구였어요. 근데 공명당은 그러면 창가학회 여기에 지원을 안 받아요? 금전적 지원을? 자기들은 받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보이죠? 거는 금전적 지원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금을 부정하게 관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야,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런 거는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 극우냐 아니면 이제 일반 보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엇갈렸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공명당하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그건 아니고 아니 왜냐면은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좀 극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명당이 우리는 사나이랑 같이 못한다 이러면서 돌아섰다 막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공명당에서 내놓은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공명당이 결국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깨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이 씨한테 우리가 당신을 총리로 지명하는데 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네네네. 아베 총리 시절에 발각된 통일교와의 스캔들에 관련된 정치 자금에 관련된 사람들은 중용하지 말아라. 그거가 제일 컸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공명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카이치 총리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아베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자기들이 당겨가지고 못 가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기사 아베가 정말로 이제 극우
그게 가까워. 물론 이제 뭐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근데 네. 그때도 공명당이나 자민당 함께 했는데. 네, 그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예, 정치 자금으로 불투명한 거에든 자기들이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정치 자금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정치가는 활용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기우다라는 그 중에서도 아주 통일교하고도 깊이 관계가 되고 정치자금 문제로도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공명당은 그러면 우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또 더 질른 것은 예.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은 당내 정치 그 계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파가 없다 보니 누가 표를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후원자를 자처한 것이 아소타로 전 총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에는 지난번에 그 기시다 총리 때 네. 파벌 해체라고 그래서 당내 파벌을 공식적으로 다 해체를 했어요. 근데 아소만 나는 안 해 그래갖고 아소파만 해체를 안 했는데 아소가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그럼 나하고 손잡을래 해서 아소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기까지에는 아소파라고 네. 하는 아소도라의 그 파벌이 주요했던 거고 그렇죠. 역시나 또 뒤에는 통일교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소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공명당에 대해서 아주 안티한 반응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소타로가. 그럼 이제 공명당 입장에서는 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총리가 되지만 뒤에 부총리거든요. 지금 아소타로가 자민당 부총재가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소타로가 있는데 그럼 자기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아소타로를 부총재로 영입한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명당 입장에서 자기가 연립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일본에는 야당이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 그다음에 제2야당이 일본 유신의회 제3야당이 국민민주당 근데 이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에서 찢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국민민주당이 요 근래 약진을 했어요. 약진을 해봐야 뭐 20몇 석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당수가 다마키라는 당수가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공명당 모르게 다마키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공명당하고 해도 과반수가 안 되니 너도 한 편 먹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명당이 그렇게 반대할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 싫어하는 아소타로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이런 일을 획책한다는 것은 거꾸로 자기들을 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먼저 손을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놓은 거예요. 야, 참 무슨 뭐 드라마 영화 같네요. 정치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는 또 더 재밌는 게 다마키란 사람은 연정에 참여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명당이 나간다고 하니까 예. 그럼 공명당이 나가버리면 자기하고 그 국민민주당하고 자민당하고 손을 잡은들 의석수가 별거 없어서 과반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붕 뜬 거죠. 이제 공명당은 버렸겠다. 국민민주당은 안 한다고 했겠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택자가 입헌민주당은 원래 아닌 거고 이제 고민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흐름은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를 뽑을 때 네. 일본의 아까 제2야당 예. 일본 유신의 회당 거기가 고이즈미 총리를 이번에 세우겠다고 해서 고이즈미를 이번에 선거할 때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선거할 때 고이즈미를 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이즈미는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 예, 고이즈미 총리를 밀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실은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면 우리는 밀 거고 되면 우리하고 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이즈미는 떨어지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자민당 내 일종의 이제 경선 같은 거에서 사나이가 그쵸. 고이즈미 전 누르고?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를 이기고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 유신에는 벙 찐 유신에 거죠. 그치 그 고이즈미는 보고 있다가 네. 근데 고이즈미가 될 거였어요. 걔가 헛발질만 안 했으면. 고이즈미라는 친구는 내가 보기 진짜 철이 없는 친구예요. 아직 좀 젊어요. 네, 젊고 지난번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시바 총리가 뽑힐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저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 전 막바지에 가서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해가지고 표가 확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왜 당내 선거에서 졌냐면 당내 선거 막바지에 네. 댓글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고이즈미 그 주변에 그 정치인들이 그 캠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캠프에서 선거 그 관련된 토론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댓글을 써라. 근데 그 댓글의 표준 패턴은 이거다라고 해서 만들어가고 돌렸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가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년 전에 겪어본 걸 이제서야. 근데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댓글 올라온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토시 하나 안 바뀌게 베껴서 썼다라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를 더 배워야 되네. 아니 댓글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문제돼 가지고 유력 정치인들도 막 구속되고 이런 거를 일본이 몰랐나? 근데 거기서는 이번에 댓글은 이런 거였어요. 아, 고이즈미가 의외로 잘하네. 뭐 이런 댓글이었어요. 대부분이.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라든지 경쟁 상대를 살짝 깎아내리는 것도 있었는데 애교성이었고요. 내가 보기엔 그 자기네 고이즈미를 띄우기 위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쿨하게 사과를 했죠. 저는 몰랐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경쟁자들도 다카이치 사나이를 비롯해서 경쟁자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뭐 정치하다 보면 있겠지.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간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아니네. 철이 없네. 안심이 안 되네. 이렇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거죠. 엄청난 그게 게이트까지 벌어졌던 거였는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그냥 표만 잃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남이 한 실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띄우고 그렇죠. 네. 내가 한 실수는 덮고 싶은 그런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그죠. 근데 일본은 네 실수도 덮고 내 실수도 덮고 그러니까 개선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는가 사실 요 질문 하나 갖다가 거의 드라마 한 편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고이즈미가 총재 선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신의 당은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보는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재가 국민민주당의 다마키도 부르고 일본 유신회의 요시무라 대표도 불러서 우리 야당 세 당이 연합해서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얘기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라는 친구가 이런 토도 달고 저런 토도 달고 세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유신회가 이제 시큰둥해졌는데 이제 상황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끈이 빡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유신회가 붙게 되면 한 5편과 7편과 있으면 과반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몸값을 불리고 있다가 다카이치 사나이가 손을 뻗친 거죠. 저하고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느닷없이 야당 3당 합의를 하다가 오전에 합의해놓고 오후에 다카이치 사나이를 만나서 그럼 우리끼리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사실상 물론 이제 뭐 선거는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만 반나절 만에 야당에서 여당 된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 내각제라는 것들이 내가 이번에 봤을 때 이게 국민은 안전에 없고 그냥 그 숫자 니네 당 몇 석이야 우리 당 몇 석이야 합쳐보자. 우리가 우리가 합치면 여당이야. 절반 돼 안 돼. 그다음에 당이 되면 뭐가 유리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본 유신의 회는 왜 고이즈미하고 하려고 했냐면 일본 유신의 회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이즈미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수도 구상이라고 해요. 부수도 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예. 일본의 수도는 이제 동경일 거고 수도에 뭔 일이 있을 때 또 하나의 수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사카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유신회의 본거지는 오사카잖아요. 그러니까 오사카 입장에서는 수도를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수도 이전까지는 어려우니 부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적 실권을 가져오고 싶겠죠. 원래 일본의 수도는 교토잖아요. 교토는 관서구, 예. 오사카 옆이잖아요. 예. 동경은 수도의 동쪽에 있다 해도 동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쪽이거든요. 교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수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부수도안을 자민당에서 합의를 해줘라. 근데 이제껏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걸 합의해 줄 리가 없었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카드를 던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이즈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고이즈미 밀었는데 안 됐고.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 씨가 곤경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제시를 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씨는 그걸 받았죠. 아, 그러면 다카이치 현 총리 된 네. 사람이 그 부수도 구상 네. 대신에 염원을 같이 들어주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의 뭐 미래라든지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일단 당권을 쥐는 게 중요하니까 뭐 아니, 이 사람 근데 손도 말씀- 잡았다가 저 사람 손도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의원 내각제는 할 게 아니네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화끈하고 막 한방이고 막 이런 거 뒤집어 엎고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에선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네. 노동당하고 예. 서로 간에 잘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공화당하고 그런 식으로 잘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또 안 되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특성이 특성이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좋은 면만 보고 의원 내각제가 안정적이고 좋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이라 뭐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죠.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요번에 저로서는 뼈저리게 다시 한번 체험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뭐든지 제일 좋고 뭐 맞는 그런 제도는 없겠죠. 이제 사나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예. 다카이치 사나이 그러니까 일본의 104대 총리 첫 여성 총리인데 별명이 여자 아베예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데 예. 극우에 가까워요 실제로. 음. 뭔가 하던 정책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아, 일단은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게 된 이유. 예. 근데 일단 아베가 우익이잖아요. 그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극우는 아니고 우익이죠. 우파. 예, 우파. 예. 보수 강경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그게 이렇게 극우랑 강경 우파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죠. 느낌이. 극우는 막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극좌도 막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강경 강경 우파? 우파는 좀 우파이긴 한데 좀 세다. 그 정도가 강경 이게 우파겠죠. 끝에는 아니고 그렇지. 약간 이쪽에. 예. 소위 일본에서 강경 우파라고 하면 참정당이라는 당 정도가 강경 우파일 거예요. 뭐 외국인은 다 나가라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카이치 사나이 씨는 제가 보기에 우파 중에서도 강경 우파인데 네.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아베 총리가 우파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하자. 그건 아직 개정 안 된 거죠. 예, 아직 개정 안 개헌 안 됐죠.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형 황실에 일본 황실에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딸 하나만 있다고요. 지금 현재 천황한테는 공주라고 하는. 예, 공주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원래는 일본의 황실은 남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계 남계가 없으니 그러면 딸이라도 천황으로 하자라는 여론이 또 있어요. 영국의 왕비처럼 거기에 여왕처럼, 대해서 여왕처럼. 거기에 대해서 보수니까 바꾸면 안 된다. 남기를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계승이. 근데 현재로는 그 지금 천황의 동생, 지금 천황의 남자 동생이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런 아들이 없다면 이거 황당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아마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되게 이제 많이 불편하실 일본 거고 우리나라는 일왕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지금 이제 21세기 2025년에 네. 근데 일본 내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겠죠. 뭐 나름대로 자기네 중요한 천황이라고 이슈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황실 전범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애국심이라는 말이 터부예요. 예? 일본에서는 그래요?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극한 전쟁으로 몰고 갔다고 해서 그릇된 애국심. 그래서 아니 그런 일 때문에 아예 애국심이란 말 자체가 일본 사회에서는 애국심 딱 그러면 저건 우익의 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버렸어요. 현재 단어가. 그리고 일장기도 교실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네네네. 예전에는 완전 터부였어요. 근데 아베 총리 들어오면서 어떤 행사식장에서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네. 국민의례하고 국회에 대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일반적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전후에 이제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전교조라는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지만 일본엔 일교소라는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 조례를 할 때
기미가요를 튼다거나 그다음에 뭐 일장기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경례를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어요. 저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애국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옳지 않은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뭐가 나쁘냐. 그게 과거에 잘못된 군국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니 그런 그걸 인식이니까. 가급적 국민들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다시 그 시절 뭐가 어떠냐. 우리가 일장기 쓰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미가요? 애국가 같은 거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막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 아베 이후 그게 상당히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면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할 때도 단상에 올라가면서 일장기에 히노마루 일장기에 의례하고 올라가고 예전에는 없었거든. 그게 아베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아베 그 언저리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사나이도 그거를 이어받으려고. 당연하겠죠. 예. 근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역사 인식. 이 과거 태평양 전쟁은 자존 자영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크게는 한 네 가지가 아베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베하고 같은 파벌이었고, 그래서 그 아베를 추종하고 하다 보니 아베가 되게 이뻐했고, 그 다음에 아베가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거죠. 같은 정치 계파였었고. 그러니까 아베가 아예 자기 후계자로 계속해서 키우려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총리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참 이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최근에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는 네. 뭔가 공격적인 발언은 아직은 안 한다고는 하는데 그 이전에는 야스쿠니 신사도 계속해서 참배해왔고 최근까지도 공무를 복납했다고 하고 독도 문제도 그리고 또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네. 교과서 내에서도 과거에 그런 제국주의 시절에 잘못했던 문제들을 막 이제 지우도록 하는 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한일 관계는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의 특징, 특성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신문 보니까 한국의 신문 보니까 뭐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면 뭐 한일 관계가 박살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총리가 된들 야스쿠니는 못 갈 거다라고 전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아베는 막 갔잖아요. 아베도 못 갔죠. 아베 처음에 못 한 번 갔나? 가고 뭐 한 번 가고 또 못 가고 재임 중에 못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공물 복납한 것 같다. 공물 복납은 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아니 공물 복납은 했는데 예. 못 갔어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는 후반에 네, 처음에 초반에는 가다가. 갔고.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막 언론에 얘기하고 네. 일본 전문가들도 얘기하던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못 갈 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의 경우에 어떤 직책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개인 정치인으로서가 그렇죠. 아니라 이제는 총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카이치 사나의 중의원 의원이면 예. 그 사람은 갈 거예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총리면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는 거 미국이 싫어하거든요.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이 싫어하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그걸 할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그게 한국과 중국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니고. 미국이 싫어해서요? 네, 미국이 싫어하고. 역시 힘이 그다음에 있어야 또 국내에서도 그 싫어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공물은 보내겠죠. 그리고 우익들한테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공물만 보낸다. 그러니까 마음만 보냅니다. 네,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우익 애들도 어쩔 수 없죠. 라고 이제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제가 보기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 이시바 총리가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들어 놓은 라인이 보더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깨기는 힘들어요. 전직 총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확 뒤집기는 힘들거든요. 또 같은 정당이니까. 예, 같은 정당이고. 이시바 시게로 전 총리도 네. 어차피 자민당이고. 그렇죠. 거기서 계속 또 정치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총리에서 내려와도 정치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파격적으로 노선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시바 총리만큼 뭐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한일 관계가 퇴보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국가가 정권이 영속성이 있어야 정책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상대를 할 텐데 당신들이 그렇게 같은 자민당인데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베는 이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정권만 바뀌면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더니 위안부 문제 새로 얘기하자 그러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꼴대를 옮긴다 대한민국은.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다떼마에 네. 마음이 없는 말을 외교적 수사를 던지면서 총리 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라는 만면의 미소를 띤 웃음을 보내고 그다음에 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던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그 일본 방식으로. 그렇죠. 일본의 일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응. 그러면 저기는 거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읽었고 일본말로도 돼 있었거든요. 한국어도 돼 있고 일본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내가 보자마자 반가워갖고 자민당 의원한테 보냈고 근데 거기에 제가 얘기한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 근데 이 말이 이제 말 속에 그 어간 행간 속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써 있었는데 저는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일단 일본 내에서 총리가 바뀐 거지 정권이 바뀐 게 그렇죠. 아니니까. 같은 자민당 정권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다소 어떤 사소한 마찰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더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실 아베가 강경 우파였던 아베도 마찬가지로 자민당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몇 번 또 바뀌긴 했었죠.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굉장히 뭐 지한파고 온화하고 온건하고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보였는데 한일 관계가 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였을 때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거. 그러면 같은 자민당 내라도 또다시 이제 여자 아베라고 하는 사나이 총리가 들어오면 더 좀 냉랭해질 수밖에 없지가 왜냐면은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에 정치를 해야 하니까 교과서 문제 이야기할 거고 과거사 문제나 거기도 이제 왜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걸 할 거 아닙니까? 하겠죠. 뭐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하겠죠. 이시바 총리 때는 안 했습니까? 똑같죠. 하는 건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이시바 총리 때 다음에 독도의 날 할 때는 차관급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장관급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죠. 총리 되기 전에. 총리가 됐잖아요. 예. 이 사람 장관급을 보낼까 보세요. 제 생각에는 못 보냅니다. 요 500원 내기 해도 됩니까? 네, 500원 내기 해도 돼요. 차관급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민당 정권에 같은 계보를 잇는 정권인데 그거를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휙휙 바꾸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할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절절한 희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의 어떤 특징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또 안 현직 갔잖아요. 총리로서는 갈 수 없는 거랑 이것도 똑같다. 네, 똑같은 맥락이죠. 이거 그 두 가지 걸면 1,000원입니다. 네, 좋아요. 근데 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 개정. 네. 이건 이제 아베도 되게 수건했던 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격상시키는 거 해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군으로 만들자라는 거는 이것도 사나이도 똑같이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진할 수 있겠죠. 근데 추진을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는 별개 문제잖아요. 실제 뭐 의석수나 이런 거로 따져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 투표에서 그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예요. 전 국민 투표에서는 통과 안 된다는 것이 우세해요. 일본 내에서도. 네, 근사차지만. 그래도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요. 거기도 그러면 헌법 개정하려면은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국민 투표. 이게 국민 투표에서 찬성이 돼야 돼요. 헌법 개정을 하려면 일본에서 헌법 개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헌법 개정 몇 번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 그래도 제일 최근이 지금 몇십 년입니까?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횟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쉬워요.
일본은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 말 자체가 일단 터부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본 헌법 개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으로 터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에 들어있는 뭐 북한과의 뭐 영토를 어떻게 알고 보면 뭐 두 나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거기는 과거 군국 제국주의 시절에 예. 엄청난 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평화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거를, 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네. 아니 헌법은 뭐 그럼 한 글자도 못 고치냐 이런 한탄을 할 정도로 헌법 개정에 대한 그 무게가 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진행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내가 헌법 개정하려고 해. 그럼 나한테 표를 줘.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지. 쉽지 않다는 그 사람들도 알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일본 유신회에도 좀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유신회가 더 강경 우파라면서요. 네. 공명당이 좀 보수인데 좀 가운데에 있는 보수.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연정을 택한 상대도 더 강경 보수로 갔고 중간 보수보다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노선은 계속해서 우양우가 되는 뭐 거예요. 우영우인 건 맞는데 그게 우리나라 안보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과연 그 우경화 우려되는가? 됐느냐 이거죠. 우리나라하고 관계했을 때. 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민족 의식을 높이고 그다음에 뭐 역사 인식을 어떻고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자위대를 군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한 것들 경계해야 될 것들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500원씩 2번 거셨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신의 해가 연립에 네. 들어가면서 네. 자민당에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다소 머릿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 무기 수출 3원칙의 개정이에요. 무기 수출 3원칙이요? 이 사람들이 일본이 그 무기를 수출할 때 살상용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평화적인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 수출을 못했던 거고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무기 수출해갖고 엄청나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돼서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업을 위해서 무기 수출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일본 유신의 회에서 정책 연합을 제안하면서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쪽의 조항을 좀 바꿔서 우리도 그거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원칙이라고 하던데. 원칙 정도. 예,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민당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왜 방산주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예민하게 보실 부분이긴 하네. 왜냐면 또 일본이 또 그 국제시장 그렇죠. 또 경쟁 상대로 뛰러. 그거 이제 좀 들어오면. 이따가 제가 그 조항을 찾아드릴 테니까 그건 삽입을 하세요. 네, 편집할 때 넣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랑 이재명 대통령이 네. 셔틀 외교하자고 했잖아요. 네. 물론 뭐 초반이니까 많이는 못 만났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그렇죠. 우리 쪽에서 터부시 안 하면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정치가가 일본을 잘 모르고 일본의 정치가가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방방곡곡을 셔틀 외교니까 네. 일본의 방방곡곡을 가서 일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정서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상도 사나이 총리도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한국 화장품 쓰고 그다음에 한국 김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딴에는. 네, 자기 딴에는 네. 나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터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을 느낀다면 저 사람도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셔틀 외교는 자주 하는 게 좋겠고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우익이었다라는 사람들도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에 지금 올해 해외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 3천만 명 중에 지금 한국이 2등이니 뭐 작년만 해도 제일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2등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관광에 있어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네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온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냥 요즘엔 일반적으로. 남산 많이 간다고. 캐대원 때문에. 그러니까 오면 한국에 오면 서울을 가잖아요. 예, 서울 명동 막 가고. 일본에 가면 어딜 가겠어요? 그런 맥락이라면 도쿄, 도쿄하고 오사카밖에 없잖아요. 후쿠오카나. 대도시. 예. 그러면 사실은 지방에 있는 그 넓은 땅에 지방 소도시들이 엄청 많은데 예,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25개인가 27개 지방공항에 직항표를 날리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아, 가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우리 대표님도 그렇겠지만 일본에 가면 아이 뭐 맨날 또 도쿄만 가냐? 이번에는 뭐 후쿠오카도 가고 이번에 홋카이도도 가고 이번에 오카야마도 가고 오카야마 이번에 다카마츠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네네. 우리나라가 직항편이 있으니까 가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관광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아주 귀중한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지방에서 봤을 때 세계로 향하는 길, 세계로 나가는 길의 길목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일본의 관문은 네. 일본의 세계를 향한 관문공항, 허브공항은 어디냐? 일본의 허브공항이 어디겠습니까? 간사이 공항 뭐였지? 아니죠. 일본의 허브공항은 예. 인천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일본의 25개 지방도시에서 예. 인천으로 와서 미국을 간다면 아오모리에서 미국을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현재 일본에서는 동경으로 하네다에 와서 하네다에서 짐 찾아가지고 1시간 동안 전철을 타고 나리타에 가서 짐을 새로 붙이고 수속을 하고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오모리에서 대한항공을 타면 네. 바로 인천공항에 와서 트랜짓 해갖고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편수도 우리나라가 많고 오, 더 빨라. 그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네다까지 2시간, 하네다에서 전철 타고 1시간, 그럼 3시간. 편수도 일본이 적어. 이게 25개 지방공항에서 전부 인천으로 직항이 오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 다 이게 오잖아요. 그게 꼭 한국 사람들의 어떤 관광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아니고 일본 사람이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그거잖아요. 싸고 빠르고. 근데 거기는 공항 규모 이런 거 보면 하네다나 간세공항이나 네. 크지 않아요? 아유, 안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죠. 인천공항이 오. 100배 크죠. 아 그래요? 그 정도요? 그럼요. 1, 2터미널 막 합쳐서 막 이렇게 더 커지고 그럼요.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갈 때는 인천을 통해서 가라. 그게 훨씬 더 편리하다. 싸고. 싸기도 하고 비행기도 많고.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게 이제 그런 인프라가 돼버렸는데 일본 사람들도 가슴 아파하는 게 네. 자기들 허브공항이 불편한 진실인 네, 네. 거예요. 인천공항이 자기 나라 허브공항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거든. 그런데 거꾸로 자 그러면 인천공항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공항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면 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하네다 공항하고 나리타 공항을 일체화를 해야 되는데 네. 나리타 공항은 지바현에 있는 거고 하네다는 동경도에 있는 거예요. 예. 동경도와 지바현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거기다가 국책으로 원래는 우리나라의 김포와 인천처럼 하네다는 국내선 위주로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동경도도 욕심을 부리고 정부도 욕심을 부려서 국제선도 띄우자. 거기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처음에 비슷하네요. 다. 비슷하죠. 처음에 서울만 띄웠다가 네. 이제 가끔 이제 미국도 뜨고 뭐 이래요. 그러면 나리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인천을 이기려면 어쨌든 국내 수요가 많은 국내선은 하네다가 많으니까 네. 그럼 하네다와 나리타를 잇는 뭐 리니어라든지 10분이나 30분 내로 슉슉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돼야만 그게 인천공항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편리성을. 근데 그거는 어렵죠.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있고 이익 조정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고. 이 공항에 대한 정책이 하다 보면 항상 산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하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잖아요. 또 뭐 지방 공항들도 많고, 그렇죠. 적자 공항들도 많고. 일본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에서 배우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즘에 고추 말리는 길에 도로에다 활주로에
공항에 비행기가 안 떠서 고추 말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전에 그런 거, 예, 맞아요. 네? 일본은 예. 그 고추 말리는 공항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그만큼 일본엔 75개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뭐 지역의 수고원 사업이고 또 지역 의원들이 또 해야 한다라고 유치해 가고 후지산 있잖아요. 예. 후지산 꼭대기를 정점으로 왼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면 하네다 있죠. 좀만 더 가면 나리타 있죠. 좀만 가면 이바라키 공항이 있고요. 좀만 더 가면 후지산 후지공항이 있고요. 그 후지산을 중심으로 반경 150km 이내에 공항이 4-5개 있어요. 그러니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비행기가 하루에 한두 편밖에 안 뜨지. 거의 뭐 시내버스 정거 장치로 이렇게 뭐 이렇게 촘촘하게 해놓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에 공항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대한민국이 뭐 부산에도 하나 만들고 광주에도 하나 만들고 강원도에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 모양이 된다고 생각해요. 야, 그러게. 아,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얘기를 다시 돌리자면 인천공항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관광 수요를 생각해도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없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당연히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간에 갈등만 없으면 네. 아주 좋은 파트너라니까요. 또 이제 일본의 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총리와 함께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경제 정책도 좀 궁금한데요. 당연히 아베노믹스 2.0으로 갑니까? 왜 그런 그렇죠.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사나의 노믹스라는 말이 생겼던데 예. 아베노믹스의 다음 버전으로. 아, 저 그거 잘 헷갈리는 거 여쭤봐야겠다. 다카이치 사나이면 성이 다카이치예요? 사나이? 성이 다카이치예요. 이제 앞에 붙이는 거죠, 성을? 네, 다카이치 사나에. 근데 뭐 염종순. 가끔 성을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쓸 때라든지.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뭐 잘 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일본 사람들 성이랑 이름이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뭐가 성인지 뭐가 이름인지를 헷갈려가지고. 근데 앞이 성이다. 네, 기본적으로 앞이 성이에요. 그러면은 아베 신조. 아베가 그러니까 성을 붙인 거고. 응.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면 다카이치 노믹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르기 좋아서 그런지 사나이 노믹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그래서 그럼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사나이 노믹스네. 뭐 그게 더 부르기 좋은가 보죠. 별 의미 없어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네. 먼저 프레임이 되는 프레임 잡는 걸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고. 큰 의미는 없답니다. 그러면 사나이노믹스가 되는 게 아베노믹스 2.0이랑 2.0이죠. 똑같은 거고요. 그 노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고 있죠.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재정 지출 확대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게 이제 일본 경제 펀디멘탈이나 미래는 차치해 두고 네. 일단 주가는 전혀 견조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또 뭐 사상 최고치 가고 있으니까. 사상 최고치는 대한민국도 사상 최고치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늦게 갔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늦게 간 측면이 있고, 일본은 뭐 진작부터 사상 최고치였고. 일본은 진짜 그렇죠. 2006년도에 그 민주당 정권 때 만 포인트가 안 넘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뭐 10년 안에 3만 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했었는데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23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23일에 좀 조정받아서 근데 거의 이제 5만 다 갔어요. 그렇죠. 예. 토픽스도 그렇고 다 사상 최고치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물가도 이제 경제도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네. 그러다가 아베노믹스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이제 좀 물가도 오른 일본이 된 건데 멈추지 않고 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올렸잖아요. 제로에서 네. 0.5까지는. 그럼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쉽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죠. 쉽지 않죠. 저거랑 똑같아요. 일본 자전차 조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전차면 자전거예요? 그 자전차 조업이라는 말을 써요. 네. 이제 조업하다 할 때 업무를 수행하다 할 때 조업이잖아요. 공장 돌리는 걸 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동차 조업이라는 게 뭐냐면 쓰면 죽는 자전거 가다 쓰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되면 쓰러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야지. 일본 내에서도. 예. 그리고 가다가 어디선가는 절벽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 그게 이제 나한테 그게 복권이랄까? 그게 나한테 걸릴지 아닐지 모르지. 내 다음 총리한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거품이 생기지는 않게. 적당히 관리해가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소프트 랜딩을 하려면 네. 일본의 GDP가 올라가야 되고 네. 뭐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버는 돈 가지고 국채도 좀 줄이고 할 텐데 지금 GDP도 줄고 있는 입장이고 네. 거기서 그게 뭐 이렇게 쉽게 올라가겠어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미래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유명한 그거잖아요. 국가 채무. 네. GDP의 200% 훨씬 넘고. 250%가 되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이 갖고 있으니 뭐 터지지는 않을 거다. 다 내국인들이 갖고 있다. 또 이렇게 하고 그쵸. 있으니 참 신기한 나라기는 한데 경제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멈추지 않는다. 엔저도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죠. 엔화도 지금 계속 약세잖아요. 달러 특별히 대비. 뭐 그 금융정책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정책은 바뀔 게 없어요. 아베 노선하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잃어버린 30년 이제 탈피를 하기는 했으나 수출 기업들, 대기업은 참 좋지만 서민들에겐 되게 힘들다라고 해왔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뭐 수입 1년에 물가가 2년에 올라가니까. 넘었고. 물가가 올라가고 네. 급여는 그만큼 안 올라가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뭐 급여도 올려줘라 막 이런 걸 정부에서 그러니까 막 했었잖아요. 네. 올려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정도 올라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물가가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니까.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지수에 편입하는 그런 물가는 많이 안 올랐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 생활하는 물가. 데 필요한 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러면 염종순 대표님의 회사 이 네. 코퍼레이션 다 JP도 급여 좀 많이 올려줬나요? 저희는 예, 작년에 두 자릿수 정도 올렸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표시가 없어요. 두 자릿수요? 10% 이상? 그 평균적으로? 정도 했는데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는 올려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근데 회사가 잘 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본이 분위기가 다 그런 거예요? 못 줄만 하지는 않으니까. 그 염종순 회사님의 회사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근데 중소기업 아닌 회사들은 다 좋고요. 중소기업도 지금 돈을 정부에서 푸는 게 있으니까 또 제조업이라든지 저희는 업종이 IT 업종이고 그러니까 호황 예.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힘든 데는 많이 힘들죠. 그러면 확실히 그 돈을 푸는 재정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 채무 비율을 감내하고서라도 돈을 푸는 네. 그 효과는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래서 체감을 많이 하고 그거를 일본에서는 마약 효과를 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이제는 네, 끊지 못하는 거지. 아까 그 거기에 멈출 수 없는 취해서. 자전거처럼. 거기에 취해서 계속 그걸 끊게 되면 자전차 조업처럼 그걸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금 보면 각 기업 코로나 때 각 기업들한테 무이자로 네. 뭐 5년 거치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쓰고 연명을 했어요. 지금 갚어 그러면 못 갚는데 거기다 대고 빨리 갚어 그러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안 갚아도 되니까 거치를 하자 하고 이자도 안 내도 돼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은행은 부실 채권이 안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들도 안 망하고 가는 거고 그래서 좀비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중소기업 중에서는. 근데 이게 참 경제가 아이러니한 게 만기가 돌아왔는데 못 갚아. 그럼 부실 채권이 되는데 네. 만기를 계속 연장해줘. 네. 그럼 안 갚고 있어도 이건 부실 채권이 그쵸. 아니니까 금융기관의 부실도 아니고 네, 그렇죠.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가 일본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국가 채무 비율은 워낙이 계속 늘어나겠으나.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예. 워낙에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어. 그래도 계속 국민의 세금 가지고 국민이 저축해놓은 거 갖고 먹고 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국민이 저금해놓은 게 1,700조 엔 정도 된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소비 안 하고 다 저축했던 거. 그러니까 국민이 저금해놓은 게 1,700조 엔 정도 되는데 네. 국채 발행이 1,300조 엔 정도 되고 한 400조 엔 정도 아직 남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외 순자산 이런 것들이 한 400조 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한 800조 엔 정도 여유가 있는데 매년 재정 적자가 30조 정도 나니까 예. 그러면 10년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참 신기한 경제 구조가 이제 일본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그 메이지 예. 대학에 저도 이제 메이지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저 같은 대학에 계신 네. 재정 담당하시는 재무성 출신의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한 10년 정도는 갈 거라고. 지금의 상태로. 예, 아까 얘기한 멈추지 것처럼 않고 매년 마약 효과처럼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지만 우리는 직진해야만 한다. 그렇죠.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난다. 여기서 자민당이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깎고 저거 깎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공명당 때문에 지금 다음 총선 때는 의석을 50 정도 잃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석 언저리의 당으로 떨어질 텐데 표도 날아가고. 거기다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입헌민주당이 지금 140석인가
거기가 일당이 될 텐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상을 바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부채로 돌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통화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로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자산 가치 거품이잖아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까지 엄청 낮고 요즘 집값은 어때요? 일본 내에서. 물론 이것도 도시마다 다르겠습니다. 도심은 엄청 많이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도심에 뭐 그것도 일부 에리어긴 하지만 거기는 뭐 많이 올랐는데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글쎄요 특정한 과수요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니까 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동산을 그 한국에서도 이 중국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도 중국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 수요들이 많아요. 또 중국이 사서 오르고. 네, 중국이 사서 오르고 중국이 중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슬슬 또 자산가치 집값도 과거와 달리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체감을 하는. 예, 체감을 하는데 그거 저기예요. 일부 지역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땅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로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떻게 됐든 강남은 불패잖아요. 그것처럼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은 그래도 안 오르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일본도 그나마 예전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수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해서 그만큼 올려놨는데 외국인이 시골을 살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심에 그걸 사서 주재원들이나 외국 회사에 임대를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 거고 디벨로퍼들하고 같이 그 부분들은 지금 많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번질 이야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집값 과거에 빠졌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고령화도 좀 비슷하고 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엄청나게 풀리는 돈이 재정 지출 저 돈이 다 결국에는 자산으로 간다. 근데 다 오르지는 못하고 오르는 곳만 오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서울이나 강남 이렇게 압축해서 한강벨트만 가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 막 사람들 막 집값 얘기 많이 안 합니까? 관심도가 우리나라만큼 일부 아닌가요? 재테크 하는 사람들 얘기고 보통 사람 일본 사람은 멘탈이 이제는 그 누구도 부동산을 축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냥 상식적으로 부동산으로 뭔가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냥 집값은 내려가는 거 고정자산이니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막 그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50층짜리 뭐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후지산이 100년에 한 번 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아니죠. 이거는 언젠가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패턴 이때 딱이 아니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확률이 거죠.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포함해서 큰 지진들이 오잖아요. 지난 7월에도 그 무슨 만화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런데 만일 그 지진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가 서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안 움직인다고요. 50층에 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신화가 있어서 재건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 지어진 것들이 노후화되게 되면 그거를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층짜리가 막 50층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 헐고 질라 그러면 건축비가 빠져야 되니까 70층, 80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요가 그때도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이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재건축하면 반드시 1.5배로 뛴다든지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인데 우리 재건축합시다 그러면 오케이를 하겠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재건축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뭐 내가 여기서 살아봐야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봐야 10년, 20년인데 뭐 거기까지 하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편으로는 집단주택에 대해서 집단주택, 아파트, 고층 아파트의 버블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당장
부동산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5년 살다가 팔고 빠지면 되는 거고 10년 살다 팔고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데 진짜로 그런 재해가 오거나 그래서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심각하죠. 그런 염려가 다 그렇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그 지금 현재 요즘엔 자주 나와요, 그거. 후지산이 분할을 하게 될 텐데 분할을 하게 되면 반경 100km 이내에는 화산재가 뭐 몇 센치 정도 쌓인대요. 그러면 몇 센치 정도 쌓이게 되면 식물도 다 죽고 당연히. 식물들 죽지만 이제 일단 햇볕이 안 보일 거고 한동안. 네네네. 그 다음에 걸어다니지 못할 거고. 그건 다 좋은데 50층 사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뭘 많이 좀 쟁여놔야겠네요.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세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50층까지 매일 아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없고. 이거 일본의 경우에는 고층 이거 난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일본 내에서. 예, 물론 이제 그게 내진 설계 다 되어 있어도. 돼 있지만 아까 얘기한 건물이 부러지거나 무너진다는 걱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움직일 거냐고. 근데 그게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고층이. 그런 초고층이. 그렇죠. 그게 새로 짓고 막 그러니까. 아, 거기도 약간 얼죽신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신품. 인간의 본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하나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예. 예. 물론 이제 그 다음이 잘 됐으면 부산 엑스포 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4월에 시작해서 10월 13일에 폐막이 된 거죠. 예. 어떻습니까? 그 성적표가 왜 엑스포 이전에 과거처럼 관심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일단 양비론은 있는데 정부에서 오사카에서 발표한 결론은 230억 엔 흑자라고. 280억 엔? 280억. 그래서 흑자라고 해요. 예. 흑자라고 하는데 그 흑자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래 흑자 났다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건설 비용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맨 땅에다가. 그 투자한 비용이 2,550억 엔인가 그래요? 예? 2,550억 엔. 그게 10배에 가깝다고요? 그 투자 비용은 뭘로 생각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래서 인프라가 정비가 됐잖아라고 얘기하면 순수하게 투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오사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흑자라고 보긴 뭐하죠. 그런데 일단 그 투자를 기반으로 오사카에 IR을 설치하잖아요. 네. IR 그 카지노 그 언저리에 예. 카지노를 만든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카지노를 유치하고 자기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오사카에서는 그런 걸 유치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괜찮은데 요번에 250억인가 280억인가 흑자 난 거를 어디다 쓸 겁니까 그랬더니 그 만국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링을 만들었잖아요. 박람회 장을. 예, 박람회장. 그 위에. 예. 그거를 유지하는데 뭐 1년에 한 20억엔을 쓴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벌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00억 가까이가 추가로 들어간다. 네, 매년. 근데 우리로 따지면은 흑자가 한 2,600억 정도 흑자 났는데 애초에 투입한 것만 2조 원이 넘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시설이라든지 땅 SOC를 이용을 해서 수익화를 계속해서 하는 게 사실은 과제기는 한데 그렇죠. 왜 올림픽이나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 경기장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중요한 것처럼. 근데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비판적이지는 않아요. 뭐 양비론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가 됐으면 성공 사례 하면 반면교사 막 이렇게 따져서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 사우디 리야드한테 지고 나서 엑스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되면 왠지 배 아플 것 같고. 그때도 그랬지만 엑스포라는 게 점점 이제 필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온라인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고 가상현실 플러스 가상현실이 가상이 아닌 것처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그거를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 땡볕에 그거 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왜 또 사람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도 오프라인으로 해야만 하는 경험 같은 거. 막 그건 그런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취미생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죠. 그런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는 나라가 2조 5천억이나 써서 그렇긴 하다. 그걸 만드는 게 옳아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국민들한테 나눠주지. 그러니까 건설은 경험이 필요하면은 다른 데서 감성 느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수조 원씩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차라리 부산 엑스포 안 된 게 다행 아닌가 막 이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 이미 또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해서 다카이치노믹스가 아니라 사나이노믹스. 이후에 또 일본 경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셔틀 외교 제대로 되는지 한일 관계 혹시나 이 강경 우파 사나이 총리 이후에 또 변하진 않는지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지켜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염중수 대표에게 또 조언을 또 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